가 많아서 좀 간략히 발표를 해주시고요. 외부 접속 관계로 먼저 LG전자 고종우 위원입니다. 예, 연결돼 있으신가요? 예. LG전자 예, 저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예,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예. LG전자 2분기 사업부별 세부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2분기 전사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잠정 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5천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전사업부 이제 실적은 감소를 했지만 가전과 TV 사업의 이제 수익성은 이제 좋았습니다. 특히 가전의 이익률 자체가 이제 12%를 넘은 게 이제 놀라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생가전 판매 증가, 그 다음에 온라인 매출 증가 때문이라고 이제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분기에는 온라인 매출 비중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온라인 매출 비중 자체는 이제 15% 정도 수준에 이제 육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전장 부품 사업 같은 경우는 유럽과 미국 자동차 기업들의 2분기 락다운 영향으로 수익성이 크게 훼손이 되었고요. 스마트폰 사업은 신제품 출시 효과도 없었기 때문에 13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 경쟁 가전 기업인 일렉트로닉스와 이제 월풀의 2분기 실적도 이제 다 같이 이제 발표가 그 전에 이제 됐는데 2분기 실적은 대체적으로 다 부진을 했고요. 다만 이제 동일한 환경 조건 하에서 LG전자는 이제 가전과 TV만 따로 떼어서 본다고 해도 경쟁업체 대비 실적 감소폭이 이제 작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펀더멘털이 강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쟁 기업들과의 이제 상대적 비교 측면에서 성장성은 차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 실적 및 사업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이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건 6,500억 정도로 이제 개선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섹터 평균 대비 할인된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고요. 상대 매력 이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 바이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87,000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삼성전자 도현우 위원입니다. 예, 삼성전자도 어저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66,000원에서 7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2분기 실적은 지난번 잠정 실적에서 발표했던 숫자 그대로 나왔고요. 반도체 부분도 괜찮았고 5월 달부터 스마트폰이랑 TV 판매 늘어나면서 IM 부분이랑 CE 부분 사업부도 괜찮았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안 좋았지만 애플에서 일회성 영업이익으로 1조 1,000억 원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 역시도 실적이 좀 많이 개선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에 8.9조 원 추정을 했는데 9.1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합니다. 반도체 부분을 제외한 전 사업부가 3분기 IT 성수기 진입으로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부분이 IM 사업부인데 2분기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5,400만 대였는데 3분기에는 이게 8,000만 대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45% 이상 판매량이 증가되고요. 가장 이제 좋은 국가가 인도인데 인도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2분기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최근에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부분이 괜찮고 하반기에 반도체 부분은 실적 둔화가 일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NDR도 진행 중인데 그 D램 가격이 3분기에 한 5% 정도 내려갈 것 같고 4분기에도 한 5% 정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그 트렌드가 많이 확산되면서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상반기에 좀 많이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 이 투자가 좀 둔화되는 게 서버 디램 중심으로 하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랑 달리 모바일이라든지 그래픽 수요는 상당히 좀 견조할 것 같고요. 스마트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 애플의 5G 스마트폰 이런 거 출시되면 더 이제 분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픽 제품도 7년 만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이런 거 등장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낸드 수요의 영향이 크고요. 플레이스테이션 5 출시하면서 글로벌 낸드 수요가 5% 가까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괜찮은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기대감으로 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업체 인텔이 7나노 공정 개발 부진하다고 얘기하면서 파운드리에서 수주 기대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회사 측 얘기로도 인텔이랑 최근에 이제 얘기 중이고, 인텔의 뭐 주요 제품은 아니겠지만 뭐 칩셋이라든지 뭐 GPU, FPGA 이런 제품들은 수주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DR5도 내년에 이제 등장하고요. 과거에 DDR3에서 뭐 4 이런 거 체인지 될 때 메모리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도체 수급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현대중공업 최진명 의원입니다. 네, 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 시장 컨센서스를 사회하는 수익을 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뜯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지금 뭐 경쟁사인 S-오일이라든지 SK이노 마이크 조금 떨어져서 해주시겠어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오일뱅크가 2분기에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이 적자를 기록한 거에 비해서 좀 차별화가 된 것 같고요. 회사 쪽 설명에 따르면 자사의 고도화율이 이제 경쟁업계 대비 높았던 점 때문에 원가 구조가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진류 사용 비중이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는데요. 경쟁사들 평균이 6%대니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저희가 초중진류 단가가 일반적인 두바이유 대비 $8 정도 낮게 거래되고 있는 점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타사보다 낮은 원가로 재료를 조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했듯이 다른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도 뭐 컨센서스를 사회하는 실적을 2분기에 창출을 했고요. 현대일렉트릭도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든 자회사들이 좀 업계 평균보다는 좀 좋은 모습을 냈던 점이 요번에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낸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는 기존에 35만 2,500원에서 31만 5천원으로 하향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상장된 자회사들의 거래 가격이 지난 보고서 대비 평균적으로 8.8%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정유화학업계 현재 거래 가격이 PBR이 1.14배에서 0.98배로 떨어진 점을 반영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분기에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이제 할인율도 대폭 확대된 점, 현재 할인율이 44%대로 떨어져 있는 점은 조금 여전히 매력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반기에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적 전망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서 주간 투자 전략입니다.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까지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상방 하방이 다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시장이 한쪽을 크게 반영해서 먼저 증시가 뚜렷하게 움직이기는 사실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횡보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수 방향 자체보다는 스타일 측면에서 조정을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에서 좀 가치주의 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가치주 내에서는 좀 경기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리는 쪽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성이 낮은 가치주, 그러면은 통신이나 음식료 같은 경우가 조금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덜하고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 내에서는 확실히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주식이거나 아니면 미국의 테슬라 랠리 같은 부분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는 2차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압축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호재랑 악재를 조금 같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악재가 한 2가지 정도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최신 업데이트된 7월 29일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의 일간 사망자가 1,400명대까지 늘어났고요.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으면은 미국 남부 지역 중심으로 2차 락다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에 압력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7월 말 오늘이죠. 오늘로 연방정부의 특별 실업수당이 종료가 되는데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대로 계속 주당 600달러를 주자라는 주장이고 공화당은 9월까지는 주당 200달러로 감축을 하고 이후에는 임금을 70%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제도 합의가 불발됐고 그럼 일단 8월 들어서면은 바로 실업수당을 지급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 부양책 합의가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FOMC에서 연준이 한 얘기이기도 한데 당장 조치를 취하진 않지만 만약에 경기가 악화되면 더 나설 수 있다는 논조를 반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코로나 확진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실업수당의 재정 절벽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또 뭔가 또 정책 대응이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이 반대급부로 또 생길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호재랑 악재들이 상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뚜렷한 방향을 가지기는 힘들고 반면에 이런 부담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거나 경기에 민감한 쪽들을 조금 피해가는 게 맞는 전략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 하우스뷰 하재석 위원입니다. 네, 8월 NH 하우스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7월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자산들의 성과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사실 마이너스 난 자산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부진했었던 글로벌 리츠마저 이번 달에는 3% 이상 성과가 나서 모든 자산 가격이 다 올랐는데요. 앞서 저희 김영환 위원이 언급해 드렸던 대로 지금 재정부양 정책 계속 들어가고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에서 유동성이 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 한창 코로나19가 코로나19 사태가 이 극심했을 때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감소해 있는 상황이고요. 재정정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위험자산,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조심하자, 이런 톤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보다는 미국 크레딧물이라든지 이머징 달러 채권 그리고 한국 국채 같은 요런 이제 크레딧물과 금리 매력이 있는 채권 자산 중심으로 가져가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초부터 계속 좋게 봤었던 금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인프라를 커버를 시작하면서 글로벌 인프라까지 이 하우스뷰의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어제 미국 GDP 코멘트를 좀 드리면요. 사르 기준, 그러니까 연율화 기준으로 2분기가 마이너스 33이 나왔는데,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중에서 재고가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3 중에 마이너스 4가 재고. 근데 이게 옛날에 리먼 사태 때 08년 때 성장률이 마이너스 8 갈 때 재고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전에 비해서 재고를 덜 떨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을 갔는데 재고는 마이너스 4. 이거 생각보다 덜 갔다. 그러니까 3분기에는 이걸 리스토킹은 어려운 거고 사실 재고를 더 떨궈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분기가 큰 반등이 어렵다는 게 떨궈야 될 재고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8월 초까지 추가 부양 안 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미국 사람들 개인 소득이, 그러니까 사르 기준으로 전체 사람들 버는 소득이 1년에 20조 달러, 지금 5월 기준으로 20조 달러인데 이게 8월에 6% 감소할 겁니다. 이게 정부 추가 부양 없으면은 6% 감소, 소득 감소. 그러니까 일단 글로벌 경기 자체는 4월에 바닥을 찍은 건 맞는데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8, 9월에는 4월보다 좀 느려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일간으로 좀 확인되는 게 경제 재개 리오프닝 한 주,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이거 열려있는 주들이죠. 이제 활동을 좀 돌아가는 주. 그런 주들이 6월 초에는 90%까지 갔는데 GDP 비중이 지금 40% 정도니까 어쨌든 각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 그 정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증권 정주선 위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ELS 규제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업계 이제 유동성 이슈에 따라 이제 후속 대책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테이블에 나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규제는 역시 레버리지 비율 규제 강화할 겁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이제 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거고요. 1100% 밑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계 평균 한 700% 정도 되는데요. 이 레버리지 비율에서 ELS 해치 자산이 이제 차지하는 그 자산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22년까지 비율을 적용하고요.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한 부분은 이제 가중치만 이제 100%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번 발표는 이제 당초 우려보다는 좀 완화된 내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ELS 규제가 나올 때 이제 자기 자본의 2배 이런 식으로 총량 규제가 나올 예정이었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풀어달라 해서 이제 총량 규제보다는 이제 레버리지 비율에 반영하는 건전성 규제로 풀어졌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존 발행분이 아니라 신규 발행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이저 증권사 중에서는 삼성증권이 ELS 익스포저가 가장 큽니다. 근데 삼성증권 기준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ELS 잔고를 전체를 이제 규제 대상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적용했을 때 레버리지 비율이 오르는 폭이 한 40%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증권사 충분히 핸들링 가능한 수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삼성 이외의 증권사들은 더 부담이 작을 겁니다. 그래서 규제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결되는 이슈로 해서 크레딧 자료 한강렬 위원입니다. 네, 저희 크레딧 8월달 월보인데요. 먼저 파생결합 증권시장 규제 관련해서 저희 크레딧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면은 이제 해치 자산 중에서 여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이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20% 정도 되고 여전체 시장에서 있어서는 이 해치 자산 비중이 한 40% 정도니까 영향을 좀 크게 미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제가 생각보다는 좀 완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파생 상품 해치 자산에서의 어떤 여전체 투자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겠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조금 약세를 보여왔었던 여전체가 앞으로는 회복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는 8월에도 상위 등급 위주로 회복세가 더 이어진다.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3월 달부터 계속 회복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높아지고는 있지만 투자 등급 역시 계속해서 더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국내 글로벌 모두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수급입니다. 지금 국내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발행액 자체가 지난해 대비 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 어느 정도 발행할 만한 기업들은 발행을 좀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발행이 줄어든다. 그 다음에 미국 투자 등급 채권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때 크게 발행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는 더 떨어집니다. 반면에 투자 수요는 높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인 상황이고 이런 점들이 좀 더 8월 달까지는 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크레딧이 약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신흥국 달러채가 좀 더 하반기에는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원화랑 달러 해치 스왑 레이트 자체가 4년 내 최저 수준인 40bp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달러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거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제 연준에서도 달러 유동성을 좀 풍부하게 더 가져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달러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신흥국 달러채 투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지배구조 이슈 김동영 의원입니다. 예,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 주관한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 CVC 제한적 보유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라 하는 것은 이제 비금융 지주회사,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지주회사들이고요. 벤처캐피탈은 산업분류상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금산분류 원칙 때문에 일반 지주사가 벤처캐피탈 보유는 불가능했었는데요. 이거를 규제를 풀고 허용하려는 이유는 민간 투자 활성화가 큰 목적이고요. 주요 선진국 허용 사례도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내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이미 21대 국회 오픈하자마자 6월 달에 여야 의원 공동으로
동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이 페이지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제한적 허용이라고 그런 것처럼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만 이제 가능하고요. 형태는 창투사나 신기사 유형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된 CVC는 자기자본 200% 이내에서 차입 가능하고요. 또 투자를 제외한 여타 금융 업무는 금지가 되고 펀드를 조성했을 때 40% 이내에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외 투자는 20% 이내 그리고 총수가 지분 보유한 기업이나 계열회사나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들에는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 축소에 기여할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여태까지 지주회사들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는 그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그러니까 자회사나 손자회사는 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것 때문에 대형 M&A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CVC를 설립하면 그 모기업이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요. 그 소수 지분 투자를 여러 개를 뿌려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투자한 이후에 기존 사업에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컸을 때 M&A를 통해서 계열 편입도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대기업 집단에서는 15개의 국내 CVC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지주회사 중에는 4개가 지주회사 밑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이제 그 CVC를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LG나 SK는 CVC를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법화가 되면은 지주회사 CVC 설립 당연히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업 포트폴리오 컨트롤 타워로서 지주회사의 역할이 부각될 거고요. 또 CVC 투자 성과에 따라서 지주회사 할인율도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이버 안재면 의원입니다. 네, 네이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적이 일단 광고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고요. 내용이 상당히 좋았고 하반기에 의외로 너무 자신감 있는 이야기들을 해서 저희는 목표 주가 일단 4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어제 이제 실적을 보면은 일단 2분기 커머스 거래대금이 6조 원을 넘어섰고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거래대금도 거의 YY로 60%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매출도 140%, 그다음 웹툰도 MAU 6,400만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전 사업 부분이 워낙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광고 쪽에서 지금 상반기가 광고라고 되어 있는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가 한 3% 정도 성장을 했고요. 검색 광고가 이제 8% 정도 성장을 했는데 YY로 하반기에 양쪽 다 모두 두 자릿수대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제 써놓은 대로 하반기에 검색은 15%대 성장을 해야 되고요. 디스플레이 광고는 18%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네이버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이던스를 제공 자체도 잘 하지 않을 뿐더러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네이버 첫 화면에 스마트 채널이라고 해서 뉴스, 연예, 스포츠 세션에 광고 올라오는 부분들 보실 텐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5월부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한 달치밖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3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을 견인을 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상 상반기에 비대면이라는 이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하반기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야후재팬이랑 이제 라인이랑 합병권도 3분기에서 좀 늦어지면 4분기 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1년에 적자 사업인 라인이 연결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에 지금 별도 기준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3천억대 후반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영업이익 1조 5천 가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세게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같이 연간해서 추정을 해보면 지금 디스플레이 광고가 워낙 좋은 편인데요. 8월 6일날 실적 발표할 카카오도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에코마케팅 외 두 개에서 이화정 의원입니다. 네, 일단 에코마케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또 20% 상향해서 6만 원 제시합니다. 일단 근거는 이전에 제가 이제 7월 10일쯤에도 한번 목표 주가 상향했었는데 그때 대비 이번 실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저희 본업에서 CPS 모델이 이 정도면 안착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본업 타겟 PER을 일반적으로는 저희 광고 대행사 평균인 20배에서 캡티브 없기 때문에 10% 정도 할인한 18배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할인을 제거해서 20배를 다시 이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사실 데일리 앵코는 거의 대부분이 피크아웃해서 이제 기여할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 사실 클럭은 이전 저희 프리뷰에서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몽제 매출이 거의 클럭만큼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3, 4분기에는 몽제가 클럭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회사의 2020년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는 2020년 기준으로 SOTP 났을 때 6만 원 나온다 해서 일단 6만 원 제시합니다. 저희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 바이를 유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리는 이전과 비슷하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한번 저희가 눈에 띄게 보실 만한 게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 보시면은 저희 데일리 앵코가 지금 뭐 오호라나 저희 CPS로 판매하는 것들 대부분을 지금 라쿠텐이나 아마존 같은 데 입점해서 팔고 있어요. 근데 그림 1번에 보시면은 그 플랫폼 주문 건수가 1월엔 200건이었다가 6월에는 15,400건까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다 오호라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오호라랑 유리카가 지금 저희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되게 세게 팔리고 있다. 이게 실제로 저희 실적에 가시화돼서 보이는 거는 약 하반기부터일 걸로 기대를 해서 투자 겸 바이 유지하고요. 2분기는 뭐 저희 프리뷰에서 봤던 것보다 전반적으로 매출이 잘 나오면서 레버리지 크게 나왔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기획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실적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습니다. 당사 추정치가 520개 정도였고요. 어제 발표치 540개 정도라서 거의 유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센서스가 계속 밀렸었는데 그 정도 수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출 총액의 78% 정도가 해외 부문인데 해외 부문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2분기에 좀 몰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2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노션 같은 경쟁사와 다른 점은 비교적 유연하게 인력 투자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좀 감축을 했습니다. 특히 ATL, 즉 원래 그 매체나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잘랐고요. 디지털 광고 하시는 분들만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신규 광고주도 디지털 위주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건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두 단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저희 해외 글로벌 광고 대행사인 WPP 퍼블리시스 옴니콘 같은 경우가 사실 저희랑 주가가 동조화되는데 최근에 외국인들 동향이 이제 2분기에 저점을 기록한 후에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다른 사업자들보다 첫 번째로는 차별화된 광고주, 여기서는 뭐 언택트 광고주나 바이오 광고주 가진 애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역량을 좀 가지고 있는 애들 위주로 해서 주가가 오르고 최근에 그래서 퍼블리시스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부분과 동조화해서 제일기획 주가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당 수익률도 지금 4%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만도 조수홍 의원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세요. 예, 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매출액은 뭐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 영업 손실이 한 760억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2분기에는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지금 원가에서 한 550억, 그다음에 영업외에서 한 143억 정도, 국내 공장 희망퇴직, 그리고 중국 공장 사업 구조조정하는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적자가 조금 더 많이 났습니다. 지금 3분기는 하반기는 대략 뭐 전년 수준의 매출액, 그리고 약 한 4%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률, 예, 그 정도로 하반기는 숫자는 지금 올라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만도가 PBR이 0.9배고요. 지금 현대기아 모비스가 대략 0.5배 정도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모비스 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만돈은 홀드 투자 의견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풍산 변정원 의원입니다. 네, 요새 고려연 주가가 오르고 하면서 비철금속 주식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그래서 풍산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은 편이고요. 저희는 최근에 구리 가격이 6,500불까지 올랐는데, 예,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25,000원 유지를 합니다. 이 회사 사업 구조 방산과 신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익이 다 방산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주가는 구리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데, 당사의 구리 가격 전망은 지금 6,500불 수준에서 당분간 횡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에서도 확인됐지만 경기 부진으로 해서 지금 판매량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예년에 분기 한 5만 톤 정도씩 신동 제품을 팔았는데 지금 4만 톤 정도 초반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량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해서는 상회하는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신동 부분은 거의 이익이 안 난 것 같고 방산 부분에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3분기에는 구리 가격 2분기 때 올라온 게 3분기의 실적을 좀 좋게 만들겠지만 3분기는 또 이제 방산 쪽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는 하지만 좀 크게 이게 의미가 주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 회사 주가는 계속 구리 가격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향후 전망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유네시스 이현동 의원입니다. 네, 다원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조업체들 중에 매출액 성장률이 60% 이상 나오는 업체입니다. 수주잔고와 신사업 다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관련 추천주로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6월에 신규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주잔고가 1.1조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가 4월에 신공장이 완공되면서 수주잔고는 빠르게 매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703억 원, 전년 대비 67% 성장한, 영업이익은 90% 성장한 53억 원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향후 5년 동안 국내에서 발주될 수 있는 철도 물량이 연간 1조 원 수준을 넘을 예정이고 GTX에 대한 모멘텀과 해외 수출이 다각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원시스의 펀더멘탈은 이 전동차 부분의 수주 잔고를 통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실적이 빠르게 감소할 부분도 향후 5년 동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의 멀티플 리레이트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사업 다각화가 핵심인데요. 동사의 핵심적인 기술은 전력용 반도체를 제어하는 전력 전자 기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플라즈마 공정에서 동사가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에 신규 파워 서플라이 장비를 납품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장비를 빨리 깔게 되면서 내년에 당장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 철도 대비 이쪽 부분은 굉장히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영업이익률이 기존 7.5%에서 10% 이상으로 개선되는 효과는 여기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회사 다원 메닥스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 이제 암 치료용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의료기기를 만든 회사인데 이번 주에 정부의 혁신 의료기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선 심사 아니면 단계별 심사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에 대한 모멘텀을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빠르면 내년 초에 상장한다 그러면은 동사의 지분 가치 또한 같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몰캡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실적이 부진한 종목들이 많겠지만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 탁월한 종목이고 신규 사업도 한번 내년도에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DGB 조호랑 의원입니다. 네, 은행들의 2분기 실적을 결정짓는 공통 분모가 이 비은행 계열사 및 비이자 이익이었는데요. DGB 경우도 특별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비이자 이익 개선 효과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 양호한 실적의 주 요인이었고요. 근데 이제 이 DGB의 경우는 유가증권 실적 개선 및 대출채권 매각익 발생, 이 부분이 비이자 이익 쪽에 호조를 초래했는데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향후 리커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트렌드는 다른 은행들 트렌드랑 비슷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로 마진 하락폭은 여전히 컸고 이자 이익은 기대치 소폭 하락했고요.
크레딧 코스트는 미래 전망 반영 때문에 선제적 충당금 적립해서 예상치 대비 큰 폭 상회했습니다. 경영진 메시지 특별한 건 없었지만 일단 하반기 대출 성장 전략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마진의 바닥은 3분기 혹은 4분기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2차 확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이번 분기처럼 대거 충당금 적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다. 이게 키 하이라이트이고요. 저희 여전히 중립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자료 발표 마치겠습니다.